새벽 3시 30분 이스라엘 상공이 불길로 물들었습니다. 500발의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광경은 마치 세상의 종말을 보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아 스펜서입니다. 미군에서 20년간 복무하며 무기 분석 전문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펜타곤에서 실시간으로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봐야 했어요. 텔아비브 중심가에 첫 번째 미사일이 착탄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이언돔이라 불리던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방공망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었거든요. 레이더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전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스펜서, 방어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긴급 상황실의 지휘관이 다급히 물었어요. 현재까지 73%입니다. 평소 90%를 넘나드는 수준과 비교하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이란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한 500발의 미사일 앞에서 아이언돔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단거리 로켓과 박격포탄에는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던 시스템이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쏟아지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는 대응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죠. 텔아비브 시내 곳곳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리숀 레지온 주택가에는 두 발이 연달아 떨어져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하이파항 근처의 정유시설에서는 거대한 화염이 치솟았고 라마트간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백인 로드 근처 키리아 군사본부에 직격탄이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의 핵심 시설이 타격받은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보복 공격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이건 기존 전쟁 양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포화 공격, 즉 방어체계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여 공격량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술 앞에서 기존 방어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노출됐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이 밤이 중동 전체의 운명을 바꿀 전환점이 될 줄은 말이에요. 그리고 곧 한국에서 날아온 희망의 메신저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사실도요. 새벽 5시 마지막 미사일이 떨어진 후 찾아온 정막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방어는 이제 정밀성이 아니라 다층성과 확장성의 싸움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답이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공격이 끝난 지 6시간 만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직통 라인이었어요. 스펜서, 즉시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와라. C-17 수송기가 대기 중이다. 목소리 주인은 마크 밀러 합참의장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전화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벤구리온 공항이다. 이스라엘 현장 분석이 시급하다. 중동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1시간 후 저는 워싱턴 DC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받은 브리핑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이란이 두 번째 공격 준비를 마쳤다는 위성 정보, 헤즈볼라의 레바논 남부 집결, 시리아 국경지대의 친이란 민병대 동향까지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전면전이군요. 함께 탑승한 CIA 분석관이 중얼거렸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벤구리온 공항은 아수라장이었어요. 활주로 곳곳에 미사일 파편이 박혀 있었고 터미널 건물 일부는 아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공항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스라엘의 복구 능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건 이스라엘 국방부 연락관 다비드 레비였습니다. 스펜서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키리아로 가야 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아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미사일 크레이터가 패여 있었고 타버린 차량들이 길가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텔아비브 시내로 들어서자 더욱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동부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레비가 가리키는 곳에는 12층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어요. 아직도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키리아 군사본부는 긴급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지하 벙커로 안내받아 들어간 전시 상황실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이스라엘을 만났습니다. 스펜서 씨,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공군 참모차장 아비 블루트가 악수를 청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제가 알던 이스라엘 군 고위직들과 달랐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거든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확신을 잃는다? 중동의 군사 강국이 말이에요? 상황실 벽면을 가득 메운 디스플레이들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헤즈볼라가 2만 발의 로켓을 발사 준비 중이었고, 동쪽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 부대들이 시리아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남쪽 가자에서도 하마스 잔당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언돔의 한계가 완전히 노출됐습니다. 블루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제 밤처럼 대규모 동시 공격이 온다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지휘관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참모 차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가? 이란이 두 번째 공격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규모는 어제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순간 상황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정 막다른 길에 서 있다는 것을 말이죠.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블루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부른 겁니다. 스펜서 씨. 우리에게는 새로운 해답이 필요해요.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텔아비브 교회의 이스라엘 공군 방공사령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단이 벨린스키 준장이었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이스라엘 방공체계의 산증인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스펜서 씨, 오신 걸 환영해요. 그의 악수는 단단했지만 눈가의 피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밤새 우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지하 3층 깊숙한 지휘센터로 안내받았습니다. 거대한 작전실 중앙에는 이스라엘 전역을 보여주는 홀로그램 지도가 떠 있었어요. 붉은 점들이 곳곳에 깜빡이고 있었는데 모두 어젯밤 피격 지점들이었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벨린스키가 홀로그램을 가리켰어요. 어젯밤 공격에서 우리가 확인한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아이언돔의 작전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아이언돔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표적 수가 제한적입니다. 포대당 최대 4개 표적이 한계죠. 하지만 어제처럼 수백 발이 동시에 날아오면 포화 상태가 되는 거군요.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정확해요. 더 큰 문제는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입니다. 아이언돔은 애초에 단거리 로켓과 박격포탄 요격용으로 설계됐거든요. 그때 벨린스키가 갑자기 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천공이라는 시스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순간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천공은 제가 펜타곤에서 몇 차례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었거든요. 한국이 개발한 중거리 요격 시스템이죠.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했지만 상당히 현지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벨린스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천공2 시스템이 실험 중이라는 사실은 아세요?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플로리다에서요? 한국 정부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시연용으로 보낸 겁니다. 작년 12월부터 각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벨린스키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 성능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해요. 화면에 나타난 천공2의 재원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시 추적 및 교전 능력이 12개 표적, 고도 40km까지 요격 가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었어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벨린스키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정보부 분석에 따르면 이란이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두 번째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규모는 어제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0발이 넘는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방공망으론 도저히 막을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상황실 문이 열리며 한 참모가 뛰어들어왔어요. 준장님, 총리실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심각했어요. 벨린스키 준장, 현재 대안이 있습니까? 총리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한국산 천공2 시스템을 긴급 도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수송기로 20시간, 설치 및 시험에 6시간, 총 26시간이면 가능합니다. 네타냐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승인합니다. 지금 즉시 진행하세요. 미 국방부와의 협의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벨린스키가 저를 돌아봤어요.
스펜서 씨, 당신이 펜타곤과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정말 20여 시간 만에 가능한 겁니까? 벨린스키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과소평가해선 안 돼요. 그들의 신속성과 정확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운명이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올 희망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네타냐후의 승인이 떨어진 지 1시간 만에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펜타곤과의 한 라인을 통해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와 연결됐어요. 에글린 기지입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천공투 시연 장비를 즉시 이스라엘로 수송해야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한국 기술팀과 협의 중입니다. 플로리다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보통 이런 첨단 무기 시스템을 해체하고 포장하는 데에는 며칠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달랐어요. 2시간 후 받은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포대 해체 70% 완료,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4시간 후엔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모든 장비 해체 완료 C-17 글로브마스터 세대에 분할 적재 시작합니다. 6시간 만에 천공투 완전체 1개 포대가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발사대 6기, 지휘통제 차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격 미사일 48발까지 모든 것이 대서양 상공을 날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군요. 벨린스키가 감탄했습니다. 보통 이런 작업엔 적어도 이틀은 걸리는데 그들에겐 시간이라는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천공투의 재원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어요. 사거리 50km, 최대 요격고도 40km. 수치만 보면 패트리어트 PAC-3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동시 교전 능력이었어요. 아이언돔이 4개 표적을 처리할 때 천공투는 12개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었거든요. 더욱 중요한 건 AI 기반 전투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상정해서 개발된 만큼 복합적인 공격 패턴에 대한 대응 알고리즘이 매우 정교했어요. 18시간 후 벵구리온 공항 상공에 C-17편대가 나타났습니다. 새벽 5시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첫 번째 수송기가 착륙했을 때 저는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화물칸 문이 열리자 한국 기술진들이 줄지어 내려왔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가장 앞서 내린 사람이 팀 책임자였어요. 안녕하세요. 한화시스템 이진혁 이사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첫인상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급하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벨린스키가 사과했어요.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더욱 도와드려야죠. 이진혁의 한국어를 통역관이 전달했습니다. 설치와 시험에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이진혁이 시계를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2시간 안에 운용 준비 완료 가능합니다. 2시간이요? 벨린스키가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시스템은 저희는 보통이라는 개념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진혁의 대답이 통역되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감탄했어요. 실제로 그들의 작업은 예술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정확하고 빠르게 천공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레이더 시스템이 펼쳐지고 발사대들이 제자리를 찾아갔으며 케이블들이 하나둘 연결됐습니다. 1시간 30분 후 이진혁이 지휘통제 차량에서 나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시스템 체크 완료. 실전 배치 준비됐습니다. 그 순간 레이더 화면에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북쪽에서 접근하는 무언가였습니다. 이란 미사일 탐지. 이스라엘 요원이 외쳤습니다. 60발 접근 중. 이진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천공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중동의 하늘을 바꾸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60발 탐지, 고도 30km에서 접근 중입니다. 이스라엘 레이더 요원이 보고했어요. 저는 즉시 천공투 지휘통제 차량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진혁이 조용히 앉아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엔 긴장감보다는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모든 표적 추적 중입니다. 천공은 준비됐어요. 이진혁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속도와 궤적을 보니
이란의 파테흐-110계열 탄도미사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아이언돔으론 처리하기 어려운 표적들이었죠. 아이언돔 상황은 어떻습니까? 벨린스키가 급하게 물었어요. 현재 4개 포대가 대기 중이지만 이스라엘 방공 요원이 머뭇거렸습니다. 이 고도와 속도로는 효과적인 요격이 어렵습니다. 바로 그때 이진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천공 교전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첫 번째 섬광이 터졌습니다. 천공2 미사일이 이란 탄도미사일과 충돌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연달아 두 번째, 세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그룹 전멸. 요원이 외쳤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뒤였습니다. 천공2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하늘에서는 마치 꽃불 축제처럼 폭발이 연이어 터졌어요. 한 발, 두 발, 10발. 모든 이란 미사일이 하나씩 격추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벨린스키가 감탄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처리하다니. 30분 후 마지막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진혁이 조용히 보고했어요. 전체 60발 요격률 100%입니다. 상황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박수를 터뜨렸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이진혁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성능은 처음 봐요. 천공은 이런 상황을 위해 만들어졌거든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북한이 수백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쏠 수 있다는 위협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개발했어요. 저는 문득 몇 년 전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본 아이언돔의 요격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하얀 궤적과 폭발의 섬광이 마치 SF 영화 같았죠. 하지만 그때의 위협은 가자에서 날아오는 단거리 로켓 서너 발이 전부였어요. 아이언돔과 천공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진혁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아이언돔은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단거리 위협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설계 철학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아이언돔은 정밀한 소화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의 표적을 매우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반면 천공은 다중 대응 체계예요. 여러 표적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도록 설계됐거든요. 벨린스키가 끼어들었어요. 구체적인 차이는 뭡니까? 동시 처리 능력입니다. 아이언돔은 포대당 3개에서 4개 표적이 한계예요. 천공은 12개까지 가능하죠. 더 중요한 건 레이더 성능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천공2의 위상 배열 레이더 화면이었어요.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하고 고도 60km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AI 기반 전투관리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요격 우선순위를 계산해요. 그래서 오늘처럼 복잡한 상황에서도 완벽한 대응이 가능했던 거군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경보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추가 미사일 탐지. 이번엔 100발입니다. 이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군요. 천공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어요. 이란이 학습한 거였습니다. 100발의 미사일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번엔 패턴이 달랐어요. 이란이 첫 번째 공격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술을 수정한 것 같았습니다. 고도별로 분산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요원이 보고했어요. 저고도 순항미사일 40발, 중고도 탄도미사일 30발, 고고도 탄도미사일 30발입니다. 이런 복합 공격은 기존 방어체계로는 처리하기 매우 어려웠어요. 각기 다른 고도와 속도로 날아오는 표적들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니까요. 아이언돔은 어떻습니까? 벨린스키가 물었어요. 적어도 순항미사일 일부만 처리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요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진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이야말로 천공이 설계된 목적입니다. 저는 천공2의 지휘 통제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놀라운 것은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모든 표적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AI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진혁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위협도 평가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작동해요. 표적의 속도, 궤적, 예상 착탄점을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위험도에 따라 색깔이 바뀌고 있었어요. 가장 위험한 표적들은 진한 빨간색으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것들은 주황색으로 표시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진혁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천공은 아이언돔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서로의 교전 상황을 파악해서 중복 요격을 방지하죠. 실제로 화면에서는 천공과 아이언돔이 마치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천공이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처리하는 동안 아이언돔은 적어도 표적들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교전 시작합니다. 이진혁의 목소리와 함께 천공2가 첫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때부터 펼쳐진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천공2는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하늘 전체에 요격망을 펼쳤어요. 고도 20km 이상에서 탄도미사일들이 하나둘 격추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고도 표적 첫 번째 그룹 전멸, 중고도 표적 요격 중, 저고도는 아이언돔이 처리 중, 상황실에서는 연이은 보고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천공2의 동시 교전 능력이었습니다. 현재 11개 표적과 동시 교전 중입니다. 이진혁이 보고했어요. 11개요. 이는 아이언돔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숫자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각각의 요격이 모두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감탄했어요. 위상 배열 레이더의 힘이에요. 이진혁이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회전식 레이더와 달리 전자적으로 빔을 조향할 수 있어요. 그래서 360도 전방위를 동시에 감시하면서 다중 표적 추적이 가능한 거죠. 화면에서 레이더 빔이 마치 촉수처럼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각각의 빔이 서로 다른 표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이진혁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천공의 미사일은 중간 유도와 종말 유도가 분리되어 있어요. 발사 후 잠시는 레이더가 유도하다가 마지막에는 미사일 자체의 시커가 표적을 찾아 직격합니다. 히트킬 방식이군요. 맞아요. 폭발이 아니라 직접 충돌로 표적을 파괴하니까 확실하죠. 그리고 부수적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20분 후 마지막 이란 미사일이 격추됐습니다. 결과는 또다시 완벽했어요. 전체 100발 중 아이언돔 23발, 천공2 77발 요격, 전체 요격률 100%. 이스라엘 요원이 최종 보고했어요. 벨린스키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스펜서 씨,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왜 우리가 천공을 원했는지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방어는 정말로 다층성과 확장성의 싸움이 되었군요. 이진혁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아이언돔이 정밀한 소화기라면 천공은 다중 전선에서 동시에 대응하는 방화벽 같은 거예요. 둘이 협력하면 거의 완벽한 방어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이 전장을 바꾸는 건 맞지만 진짜 중요한 건 위협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설계 철학이라는 것을 말이죠. 천공2는 바로 그런 철학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이스라엘 전역에 최고 수준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위성에서 포착된 정보는 충격적이었어요. 이란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벨린스키가 다급히 물었어요. 500발입니다. 정보 요원의 대답에 상황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이번엔 정말 전력을 다한 것 같습니다. 500발. 첫날 밤과 동일한 규모였지만 이번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천공2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이라도 500발을 상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공2 하나만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우려스럽게 물었어요. 이진혁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포대당 분당 24발 처리가 가능해요. 하지만 500발이라면 그도 잠시 계산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문제군요. 벨린스키가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이진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네요. 천공의 진짜 능력을 아직 보여드리지 못했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AI 기반 전투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요격 전략을 최적화해요. 단순히 날아오는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위협도와 요격 확률을 계산해서 가장 효율적인 순서로 재배열하거든요. 화면에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어요. 마치 바둑 AI처럼 복잡한 계산을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정 정각,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대규모 미사일 발사 확인. 이란 전역에서 동시 발사. 저는 즉시 천공2 지휘통제 차량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화면에는 이제까지 본 것 중 가장 무시무시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전체 512발 탐지.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다양한 고도에서 접근 중. 이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자, 이제 천궁의 진정한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벌어진 일은 정말 놀라웠어요. 천궁2의 AI가 실시간으로 500여 개의 표적을 분석하고 요격 우선순위를 재배열하기 시작했거든요. 화면에서 표적들의 색깔이 계속 바뀌면서 새로운 순서가 매겨지고 있었습니다. 우선순위 재편 완료. 교전 시작합니다. 이진혁이 선언했어요. 그 순간부터 하늘이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천궁2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완벽한 리듬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어요. 한 발, 두 발, 다섯 발. 순식간에 10발이 동시에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이건 정말 벨린스키가 말문을 잃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이언돔과의 협조였습니다. 화면에서 두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완벽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천궁이 고고도와 중고도 표적을 처리하는 동안 아이언돔은 저고도 표적들에 집중했습니다. 현재 동시 교전 표적 수는? 제가 물었어요. 12개 최대치로 운영 중입니다. 이진혁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AI가 계속 최적화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더 많은 표적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천궁2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일정한 패턴으로 요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복잡하고 효율적인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어요. 30분이 지나자 상황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현재까지 400발 요격 완료. 남은 표적은 110발입니다. 대부분 적어도 순항미사일들이에요. 바로 그때 아이언돔이 본격적으로 가세했어요. 저고도에서 펼쳐지는 요격작전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천궁과 아이언돔이 마치 하나의 통합된 거대한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완전한 방어망이군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40분 후 마지막 미사일이 격추됐습니다. 이진혁이 최종 보고를 했어요. 전체 512발 중 천궁2가 500발, 아이언돔이 12발 처리했습니다. 전체 요격률 98%입니다. 나머지 2%는 바다에 떨어졌어요. 애초에 빗나간 미사일들이었습니다. 상황실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500발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공격을 거의 완벽하게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벨린스키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스펜서 씨, 이제 확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게임 체인저예요. 저는 그날 밤 목격한 것이 단순한 방어 작전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공격과 방어의 균형점이 완전히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예루살렘 총리실에서 긴급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미국 측 고문 자격으로 참석하게 됐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전날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입을 열었어요. 500발을 막아낸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술의 힘이죠.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가 보고했습니다. 천궁2 시스템의 성능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오늘 오후에 한국 정부와 긴급 화상회의를 갖겠습니다. 네타냐후가 선언했어요. 천궁2 시스템의 본격 도입과 기술 이전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이진혁과 함께 벵구리온 공항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처음 실전 배치인데 부담이 컸을 텐데요. 물론 긴장됐죠. 이진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북한이라는 더 큰 위협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개발했거든요. 이란의 공격 패턴은 오히려 예상 범위 내였어요. 북한 위협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이란이 500발을 쐈다면 북한은 하루에 1000발도 쏠 수 있어요. 휴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서울에 말이죠. 그의 설명에 저는 한국이 처한 현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후 6시 총리실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너머로 한국의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보였어요. 천궁2의 성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타냐후가 먼저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도입을 원합니다. 한국 측 대답은 신속했어요. 언제든지 준비돼 있습니다. 규모와 일정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천궁2 10개 포대를 도입하고 싶습니다. 전국 방공망 재편을 위해서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한국 측에서 대답이 왔어요. 천궁2
10개 포대 기준으로 계약 규모는 약 3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됩니다. 인도 기간은 1년 반 내 완료 가능합니다. 30억 달러. 이는 단일 방공 시스템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어요. 합의합니다. 네타냐후의 즉답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즉시 펜타곤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야 했거든요. 긴급 분석 보고서. 제목 2025년 중동 분쟁에서 확인된 방어체계 패러다임 변화. 이번 이스라엘-이란 충돌에서 확인된 것은 방어 전략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전통적인 정밀성 중심 방어에서 다층성과 확장성 중심 방어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천공투 시스템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이 아닙니다. 복합적이고 대규모적인 위협을 예측한 설계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 개발된 시스템이 중동의 위협에도 완벽하게 대응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방어체계 구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 1. 동시 다중 표적 처리 능력. 2. AI 기반 실시간 위협 평가 및 대응. 3. 기존 시스템과의 완벽한 연동성. 4. 다양한 고도의 표적에 대한 통합적 대응. 보고서를 마치며 저는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이 전장을 바꾸는 것은 분명하지만 진정으로 게임을 바꾸는 것은 위협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설계 철학입니다. 천공투는 그 철학의 완벽한 구현체였습니다. 저녁 늦게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텔아비브 시내를 둘러봤어요. 사흘 전만 해도 폐허가 된 건물들과 파괴된 거리가 이제는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안에서 자신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방어란 단순히 미사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천공투가 이스라엘에 준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기술이 만든 신뢰.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